출구 없는 극단 정치, 여기서 문을 열겠습니다. 구교영의 정치비상구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교영입니다. 여야 모두 공천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선대위를 꾸리고 본격적인 총선 레이스에 들어갔습니다. 1부에서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시고 민주당 선거 상황에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2부에서는 또 늘 우리 만나는 분들이죠. 장윤선 정치전문 기자와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님 모시고 정치현안 토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의원님 저희 독자들은 다 아시겠지만 서울 은평갑에 단수 공천을 받고 이번에 이제 3선 도전을 하시지 않습니까? 벌써 그렇게 됐네요. 그러니까요. 2016년에 입당할 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3선 도전을 하시게 됐습니다. 좀 어떻게 좀 지내셨습니까? 아시다시피 초선일 때는 초선 주제에 이제 최고위원 도전해가지고 이제 최고위원도 됐고, 재선 때는 몸으로 당대표 2번 도전했다가 이제 을지로위원장, 최근에 이제 원내수석 부대표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었고요. 이제 3선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정활동 부분에서 보니까 이제 헤어스타일에 약간 변화가 있으신 게 머리가 굉장히 검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저도 선거 뛰어야 되니까요. 오늘 염색했고요. 어제 미용실에서 머리 잘랐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 선거의 분위기가 물씬 느껴지는 하루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도입부에 들어가기 전에 이것저것 얘기를 하는데, 저도 사실은 의원님하고 좀 인연이 좀 있잖아요. 예전에 이제 법조 출입기자 할 때 이렇게 했었고, 그 당시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 사무차장이라고 하죠. 상근 사무차장, 그죠? 그 롤이 좀 어떤 거죠, 역할이? 사실은 보통 얘기하는 시민단체의 간사?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여러 가지 이제 일을 전방위적으로 다 하는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여쭤봤냐면은, 최근에 녹색정의당의 김준우 대표도 그 보직을 하다가 이제 정치권에 입문을 하셨잖아요. 꼼꼼히 따져보면 뭔가 등용문 같은 역할도 한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민변 사무차장을 했던 또 한 분이 저와 같이 국회 들어온 이재정. 그러니까요. 이재정. 그랬죠. 세 분 다 공교롭게도 지금 야권에서 굉장히 중량감 있게 활동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좀 한번 여쭤봤습니다. 총선 준비 상황 관련해서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얘기할 때 박 전 의원이 자주 한 얘기 같아요. 선거하고 골프는 고개를 터들면 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이게 지금 사실 민주당이 약간 좀 공천 잡음 때문에 시끄럽다는 보도가 많았었는데, 오늘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충북 보은 옥천 영동 괴산을 지역구로 가신 분인 것 같은데, 지난달 27일에 지지자들과 함께 축하 파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공천 축하 파티도 아니고 케이크 내용을 보니까 당선 22대 국회의원 4선 박덕흠 언제나 진심인 금사모 일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역구 활동 하시지만은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사실 저도 그 기사 보고 좀 놀랐는데, 단순히 또 지지자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공무원분들도, 그러니까 소방 업무하시는 공무원분들도 있었다. 그래서 이게 좀 씁쓸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우세한 지역이라 하더라도 다 된 것처럼, 또 다 될 것처럼 하면 좀 어렵겠죠. 근데 또 불구하고 그렇게 자신감을 피력했다고 하니까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죠.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만약 공천장을 받고 하면은 그런 모임에 나오라는 사적인 요구들이 있기는 합니까, 국회의원 하시다 보면? 그건 아니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공천을 받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 모드로 돌입하게 되는 거니까요. 평상시에는 평상시에도 찾아뵙는 분들이지만 이제 선거 모드니까 더 지역에 있는 여러 모임에 가서 인사를 드리게 되는 정도겠죠. 가서 이렇게 케이크를 불고 이런 상황들은 지금 3선 도전하고 계시지만 거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없는 일인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 시구위원님들 중에 한 분이 22대 당선을 한번 기원해 보자. 기원해 보자. 그러니까 가자 22대 이런 식으로 해서 말씀하신 적은 있죠. 그런 정도의 덕담 주고받는 수준이지 이렇게 세레모니를 하는 거는 국회에서 드문 일이다, 이런 말씀해 주신 거고, 오늘 또 경향신문 오후에 단독 보도가 있었습니다. 가자라고 해서 케이크를 저도 불긴 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당선 22대 국회의원 이런 건 안 하죠. 뭔가 이제 도전을 해보자, 이런 취지로 힘 합쳐서 해보자, 이런 차원이라는 거죠. 오늘 또 경향신문 단독 보도가 좀 나왔습니다.
그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 내용이 뭐냐면 우리 흔히 대통령하고 이제 굉장히 친구라고 알려진 분이에요. 지난번에 서울 강서을에서 국회의원 선거 당시에 그 잠깐만 음향 뭐 이렇게 문제가 있어 그런 것 같은데요. 네. 네. 그 국회의원 선거 당시에 그 우리 김성태 의원이 네. 그 이제 공천 과정에 논란을 지적을 하면서 박성민 의원이라는 분을 지목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대통령이 친구여서 뭔가 공천 개입을 하고 있다 묘한 뉘앙스를 풍겼는데 오늘 경향신문이 입수한 의정보고의 음성 파일을 기반으로 한 기사를 보니까 이분이 의정보고에는 사실 준공개적인 자리 아닙니까? 의정보고는 공개적인 자리죠. 그렇죠. 거기서 대통령과의 친분을 강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내용이 실렸냐면 대통령 지난해 4월에 있었던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을 예로 들면서 국회의원 5선 6선 돼도 그거 한번 따라가는 게 평생의 소원인데 제가 초선이 거기에 따라갔다. 그러면서 괄호 열고 닫고 대통령이 가자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면서 가자고 해서 했는데 뭐 이렇게 말이 조리는 있지 않아요. 근데 뭐 몇 번을 가자고 해서 내가 사양했지만 갔다 이런 취지입니다. 이런 모습들도 우리 의원님 보시기에 좀 생경한 풍경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뭐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갈 때 국회의원들이 이제 동행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주로 그것은 대통령이 가서 수행해야 될 역할과 관련 있는 상임위 위원들이 간다거나 또는 의원들도 의원 외교를 해서 뭐 미국을 담당한다든지 일본을 담당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런 관련국의 의원 모임을 하는 의원들 이런 분들이 주로 같이 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처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초선을 뭐 대통령이 여러 번 가자고 막 쫄라가지고 갔다. 왜 쫄라서 그분을 대통령 데려갔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또 그 뒤에 녹취들이 또 이제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는데 네. 마지막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대통령한테 누가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다는 겁니다. 앞에 서설이 뭐냐면 내가 매일 점심 저녁 기자들한테 밥을 샀다 이런 내용이 있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공로를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박의원 고생했다 수고했다 이런 얘기를 또 대통령이 기내에서 네. 했다는 취지의 네. 그런 본인의 발언이 담겨 있는 모양입니다. 근데 저는 좀 의정보호회 제가 직접 주재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의정보호회가 이렇게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를 자랑하는 자리입니까 원래? 어떤 자리입니까 원래는? 의정보고에는 통상 본인이 해왔던 의정 활동과 지역 활동에 대한 보고고 질문을 받고 답을 해드리는 그런 또 자리로 진행이 되죠. 근데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체를 다 보지 못했는데 그런 것도 하시긴 하셨겠죠. 그런 것도 했겠죠. 일부 대통령과의 친분이 있었을 수 있는 건데. 네. 근데 이제 대통령이란 자리도 공적인 자리잖아요. 그래서 친할 수는 있지만 내가 그 사람하고 막 인간적으로 엄청 친하다는 걸 막 내세우면 왠지 대통령이 대통령이란 업무도 공적으로 하지 않고 사적으로 할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건 전반적으로 안 좋을 텐데요. 그러니까 나가는 길에 좀 말씀을 드리면 그 뭐 대통령이 취임식 날 사우디 왕족에게 자신을 He's my old best friend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절친이다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서 이제 아마도 이제 의정보고회라는 게 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강조점이 좀 있었던 것 같긴 하지만 여하간 의정보고에서 우리 의원님은 여러 차례 의정보고회를 해봤지만 요렇게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를 과시하거나 이런 적 없는 거죠. 없었던 것 같아요. 상식적이지 않다고 봐도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뭐 대통령과의 관계를 언급할 수는 있겠죠. 뭐 내가 긴밀히 업무 협조가 되는 사이다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내가 역할을 한다, 중요한 역할을 한다. 뭐 이런 부분은 괜찮겠지만 내가 엄청 친한 올드 프렌드다, 막 이런 걸 자랑하면서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왠지 대통령의 권한과 또는 여러 가지 그 일들이 사적으로 행사될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거잖아요. 그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여하간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아까 얘기했던 박덕흠 의원의 강력하게 경고장을 날린 것 같고 뭐 요도 보도에 대해서는 아직 반응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 조선일보도 지금 갑자기 좀 우려가 됐나 봐요. 오늘 이제 보도를 보니까 그 조간에 한동훈의 원톱 체제 구상, 쉽게 선대위 체제를 얘기하는 거겠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우려를 표하면서 이제 나경원, 안철수 이런 분들을 소환을 했습니다. 공동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뭐 그 말을 보고 수용한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총괄선대위원장은 우리 한동훈 위원장이 하기로 한 것 같고 그 밑에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뭐 보니까 안철수, 나경원, 원희룡 세 분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 불과 지난주까지만 해도 좀 희희낙낙하는 분위기였던 것 같은데 좀 이렇게 갑자기 바뀌게 된 이유들 좀 이렇게 짐작가는 게 좀 있습니까? 글쎄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그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선대위를 그렇게 꾸렸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한동훈 원톱 체제로 보이거든요. 공동선대위원장이 있다 하더라도 총괄선대위원장이 다 하겠죠. 왜냐하면 나머지 분들 다 지역을 열심히 뛰셔야 되는 분들이라서 맞습니다. 네. 형식적으로 이름만 좀 올린 것 같고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다 주도를 이제 할 것 같은 상황이어서 큰 변화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나 모양새라도 좀 이렇게 갖추려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뭐 좀 긴장되는 부분도 있긴 있겠죠. 그 긴장되는 부분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상 보면은 꼭 지금 국민의힘한테 유리한 흐름만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경고 뭐 같은 것들 보수 언론에서 보내는 것 같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반응해서 모양이라도 이렇게 좀 취하는 것 같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모양새인 것 같아요. 모양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건데 민주당 얘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안 넘어가셔도 돼요. 네, 이제 좀 약간 부담스러운 그 질문과 답변이 이어질 수도 있는데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선대위를 오늘 발족한 거죠. 네네. 그러면서 이해찬 상임 고문, 그리고 이제 김부겸 전 국무총리, 그리고 이재명 대표까지. 아까 국민의힘은 원톱 체제라고 한다면 뭐 트로이카 체제인 것 같습니다. 굳이 표현을 한다면은 그렇죠. 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인선에는? 그러니까 일단 이해찬 대표님의 경우에는 백전노장이시죠. 여러 가지 선거를 치르셨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도 많이 얻으셨던 분이라서 그런 지혜를 제공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김부겸 전 총리의 경우에는 대구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지역적인 저희들의 어떤 확장, 그다음에 중도층으로의 확장에 이제 좋은 역할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죠. 그다음에 이제 당대표로서 이재명 이렇게 세 명이 각각의 역할을 좀 맡으면서 선대위가 좀 운영되는 그런 구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가운데 오늘 이 대표 얘기 들어보니까 국민선대위원장이라는 것도 이제 공모를 한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요거는 좀 무슨 컨셉입니까? 그러니까 국민 참여형 선거를 좀 치르겠다라는 입장을 저희들이 밝혔어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 보면은 저희들이 국민과의 소통을 얘기하기도 하고 국민 참여를 강조하기도 했지만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을 표하는 분들도 많아서 이번 선거는 이제 국민과 함께 치르겠다라는 각오로 그런 분을 한번 모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누구나 추천할 수 있는 겁니까, 후보군을? 네, 추천하시면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선임하게 되겠죠. 네. 네. 그 아무래도 이제 그 우리 독자들이 지금 의원님 얼굴 보러 왔는데 얼굴이 안 보인다. 제가 지금 그래서 약간 이제 꾸부정해가지고요. 아니 근데 이제 의자 높이를 높였어야 되는데 저희가 하다 보니까 마이크에 얼굴이 또 작으세요. 또 심지어는 저는 잘 보이는데 지금 제가 약간 꾸부정하다 보니까 제가 그래가지고 얼굴 좀 보여달라 이런 요구가 빗발쳐가지고 아무래도 앞에 요구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대위 꾸리고 이제 좋은 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욕하신 건 아니죠? 욕하면 방송 잘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틈을 보고 있었는데 우리 박용진 의원 사실 개인적으로 너무 잘하시는 되게 분이잖아요. 친하고 좋아하는 분이죠. 그 현역 의원 하위 평가 10%에 들다 보니까 그 장벽을 넘지 못하고 결국 결선 투표 끝에 이제 본인이 이제 고배를 마셨습니다. 좀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는. 뭐 제가 이제 박용진 의원님하고 같이 법사위도 하고 법사위 할 땐 또 제 옆에 계시기도 하고 또 20대 국회에서는 70년대생 모임을 같이 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뭐 사실 뭐 좋아하고 이런 분이시죠. 매우 안타깝고 아쉽죠. 그러나 이제 또 당원들의 선택은 또 당원들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당원들의 선택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부분도 또 당연히 또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 원래 최고위 회의에 참석은 안 하시죠, 당연히 원래. 최고위 회의에 참석합니다. 참석합니까? 원내 수석도 합니까? 원내 수석 당연히 참석을 합니다. 당연히 참석합니까? 그 회의에 이제 고민정 최고위원이 잠시 일탈을 했다가 어제부터 다시 복귀를 했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로 불편한 감정을 표출했다가 뭐 어제부로 좀 정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총선 치르기 앞서가지고 이렇게 뭔가 좀 다시 한번 뭉치자 이런 의미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분들에 대한 설득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좀 이루어진 겁니까? 그러니까 고민정 의원에 대한 설득은 이제 홍익표 원내대표님이 이제 주로 좀 맡아서 설득을 하셨고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해서도 이제 홍익표 원내대표님이 설득을 좀 많이 하셨죠. 통합으로 가는 것. 여러 이제 선거에서의 중요한 승리 요인이 있는데 과거에도 보면은 야당은 좀 통합돼서 치를 때 가장 좋은 결과를 낳았었거든요. 그래서 통합이라는 것을 좀 달성하기 위해서 원내대표님이 좀 많이 움직이셨고 그 결과 이제 고민정 의원도 좀 설득이 됐고
또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도 이제 통합의 메시지를 내고 이렇게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은평 지역구에서도 네. 임종석 실장의 모습을 유 위원장이 볼 수 있는 겁니까? 이제 뭐 어떤 역할을 이제 맡으실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뭐 모습을 보여주실 수 있겠죠. 네. 많이 이제 전국을 다니실 수도 있는 거고요. 예. 네,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면서 하나 또 주목되는 점이 이재명 대표가 공천 과정에서는 굉장히 말을 좀 아꼈던 것 같아요. 네. 기자들의 질문도 사실은 중간에 이제 되도록이면 정제된 언어만 사용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점점 이제 지난주 말부터인가요 보면은 약간 과거의 특유의 사이다 발언이 좀 약간 다시 좀 살아오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보니까 선대위 출범식에서 대한민국의 주인은 영부인도 천공도 아닌 국민이라는 점을 용산이 뭐 이렇게 깨닫게 할 거다. 뭐 이런 발언도 한 것 같아요. 그 좀 옆에서 느끼시기에도 매일 회의도 같이 하시고 하니까 좀 지난주 모습과 지지난주 모습 그런 것들 과거의 모습과 선거에 임박한 지금의 이 대표의 그런 모습이나 태도 좀 달라 보입니까? 사실 이제 공천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굉장히 많이 자제하셨죠. 왜냐하면은 당 대표라 하더라도 공천 과정에 뭔가 개입하거나 영향력 행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이제 하도 언론이 뭐 여러 가지 프레임으로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답해하시면서 그런 거 아니다라는 측면의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 이제는 이제 공천이 마무리됐고 선대위도 발족을 했으니까 이번 총선의 목표를 분명하게 좀 밝히는 차원에서 이제 발언들 이어가고 계세요. 그러니까 네. 이번 총선의 성격은 정권 심판을 위한 총선이다라는 점을 밝히신 거고 특히 어제 그 최고위 발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5가지 국가 비전과 5가지 이제 척결해야 될 과제를 분명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총선의 목표와 방향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발언을 이어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속된 말로 이재명 대표가 좀 텐션을 좀 올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앞에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뭐 계속 방송 토론하자고 1대1 토론을 제안을 했잖아요. 네. 당시에는 이제 어쨌든 대통령하고 먼저 대화하는 게 우선이다 이런 원론적인 입장을 얘기했었는데 그 뭐 이거는 지도부 입장을 빼고 그 정치인 박주민으로 보시기에 양자 간의 토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얘기해왔던 게 국정 기조를 바꾸기 위한 대통령과 야당 대표 간의 대화였어요. 그리고 그것이 좀 선결이 돼야 여당과도 좀 원활하게 대화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시다시피 대통령이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세운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그렇게 그리고 보이죠. 예. 지난번에도 약간 갈등이 있었던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대통령 우위로 완전히 정리가 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상대해서 말을 나누는 것 자체가 그렇게 정치적으로 큰 의미는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대리인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또 요구해왔던 바대로 대통령과의 대화가 우선이다라는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는 것이죠. 네, 아직 그 상황은 바뀐 게 없다 이런 네, 말씀이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럼 당의 이제 그 비례대표 문제 좀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네. 더불어민주연합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네. 뭐 시민사회, 진보당 뭐 이렇게 그 뭐 다양한 단위들이 참여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 좀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제 전지혜 후보가 네, 안 결국은 하기로 이제 했다 안 그랬죠. 하는 쪽으로 이제 사퇴를 했는데 네. 이게 좀 공천 과정에서 비례정당 후보 정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잡음이 발생한 건데 그 광경을 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이제 비례 연합을 더불어민주연합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거기에 역할을 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정책을 만들었어요. 저는 그 후보라든지 또는 뭐 의석 배분 비율이나 이런 것들은 저는 관여하진 않았고 정확히 이제 월이 쳐져 있는데 저는 정책 부분을 담당했는데 의석이나 이런 부분을 할 때 이제 사실은 몇 가지 이제 룰을 정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시민사회 쪽에서의 추천을 받는 몫이라는 게 이제 별도 존재하는 거죠. 존재하는 네. 거죠. 근데 약간 이게 진보당 쪽 이렇게 되면서 원래 취지가 조금 훼손된 거 아니냐라고 판단을 좀 했던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마 최고위에서 회의 끝에 공식으로 아마 얘기를 네, 한 것 맞습니다. 같고 네. 그게 이제 수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좀 정리가 있었던 것 같고요. 다행히 뭐 전 그분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셨습니다. 자진 사퇴했으니까 네. 좀 일정적으로 정리는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한 분은 정리가 됐고 네 분 중에서 논란이 2분인 것 같은데 네. 또 이제 그 정영희 후보인가요? 이분 같은 경우는 전연홍. 전연홍. 네, 전연홍에서 활동하신 것 같은데 이분이 과거에 이제 사드 예. 이제 뭐 이렇게 반대 시위를 주도하셨다고. 물론 뭐 개인적으로 뭐 시민으로서 뭐 의사 표현의 자유가 있겠죠. 하지만 그 민주당 비례 후보로 적정하냐라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그 부분도 좀 평가가 있고 조정이 있을 필요가 있으면 이제 조정하는 작업을 하긴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민주당의 후보라기보다는 더불어민주연합의 후보인 거죠. 그 부분은 좀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논의의 단위가 약간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물론 이제 민주당은 민주당의 입장을 밝힐 수는 있겠죠. 그러면 그 부분이 이제 수용되느냐 마느냐 이런 절차는 있을 텐데 또 민주당은 민주당의 입장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민주당은 정영희 후보에 대해서도 일단은 약간 부정적인 의견을 표출한 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까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그 후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최고위 회의에 들어가는데 항상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이제 아시다시피 원내 운영의 실무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오전에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나? 아니 궁금할 수 있어요. 오전에 이제 독자들이 또. 최고위원회 회의가 열리면 당장 해야 될 일이 쭉 생겨요. 그러면 최고위원회가 비공개로 했다가 공개로 했다가 다시 비공개로 맞습니다. 전환이 되잖아요.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오전 비공개 회의 때 이제 원내 상황에 대한 보고와 토론을 제가 발제합니다. 그러고 나서 공개 회의가 되고 다시 비공개로 접어들었을 때 저는 요때 나왔던 얘기를 실행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제가 나와서 저는 이제 여러 이제 실장님들이나 국장 당직자들과 회의를 제가 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번째 타임의 비공개 때는 제가 거의 당연히 되지만 현실적으로 참석이 어려운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뭐 여기서 요 두 번째 비공개 회의 때 결정된 내용을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사실 답변하기 어려운 무슨 말씀인지 부분이 알겠습니다. 하나 더 이제 말씀드리면 그 용해인 새진보연합 이제 그 의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두 번 이제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 지지 진영 사이에서도 약간 그 적절성 논란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의원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이제 어떤 민주당도 참여했지만 민주당이 모든 걸 다 100% 결정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연합이란 말을 안 쓰는 거죠. 예. 민주당인 거죠. 근데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이 연합의 멤버로 참여한 기본소득당 내에서의 의사결정을 통해서 그렇게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뭐 무조건 다 안 된다,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또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럼 조국혁신당 얘기 좀 해볼게요. 요즘 굉장히 지지율이 각종 조사, 뭐 어제 나왔던 한겨레 신문 조사에서도 비례정당 투표 의향으로는 거의 민주당 맞먹게 나옵니다. 물론 조사마다 이제 표본들이 많이 다르겠지만은 이번에 전날 마감된 비례대표 후보자 모집에는 얘기 들어보니까 101명이 몰렸다고 하고요. 물론 이제 뭐 다른 정당에 비해서 이게 많은 건지 아닌 건지 따져봐야겠지만은 이게 조국혁신당 이렇게 잘 되는 부분들, 그 어쨌든 원내도 중요한 자리도 하고 계시니까 민주당에는 플러스라고 보이십니까? 아니면 일부라도 마이너스 요인이 있는 겁니까? 그래서 일단 원칙적인 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하고 있고 더불어민주연합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일을 하려고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반드시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민주당원들과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더불어민주연합을 지지해 주시는 것이 맞다. 그게 원칙인 거죠, 당연히. 두 번째, 그다음에 조국 혁신당이 이제 지금 현재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 부분이 이제 선거의 결과론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요거는 지금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나중에 추이를 봐야지 결과를 보고 바라볼 수 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조국혁신당이 이제 이렇게 인기라는 게 그 정권 심판론을 강화시키는 데는 굉장히 그 민주당 입장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례 정당이 따로 있기 때문에 또 그 투표지를 선택하는 거는 한 칸만 선택할 수 있는 맞습니다. 거 아닙니까? 또 경쟁 관계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따로 또 가치 같은 느낌인데 그 이재명 대표가 얘기할 때는 사실상 그때 조국 대표를 만나서 했던 얘기는 묘한 그 느낌을 줬거든요. 뭐 선거 연대까지도 점쳐볼 수 있는 상황인 것처럼. 왜냐하면 저쪽에서는 지역구는 민주당 찍으라고 하니까요. 그 상황들. 근데 이제 과거에 지난 선거에 비추면 열린민주당도 결국은 합당이 됐습니다만은 뭐 당시 선거를 칠 때는 이해찬 대표가 굉장히 강하게 선을 그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범야권 지지자들이 약간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희가 분명히 이제 저희 당의 기본적인 입장을 말씀을 드렸어요. 민주당원 또는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더불어민주연합을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그건 분명한 거예요. 저희들이 이제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하게 된 이유도 사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분명하게 저희들은 말씀을 드리겠고 최종적으로
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상황들을 말씀 좀 맡겨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보니까. 네. 네. 그 조국혁신당이 오늘 그 한동훈 특별법을 발표했어요. 네. 그 내용을 보니까 고발사주 의혹, 자녀 논문 대필, 에세이 표절, 봉사활동 시간 부풀리기 의혹 이런 것들 다 종합으로 해서 별도의 특검법을 발의하겠다 이렇게 해놓은 상태인데 그리고 또 오늘 영입 인사를 보니까 이정섭 대구고원 검사의 처남댁 쉽게 얘기해서 이 검사의 비리 의혹을 폭로했던 그 유명한 분이죠. 강미정 아나운서인가요? 그 성함 조남이 제가 헷갈리는데 강미정 아나운서 영입도 발표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부에서 그런 얘기 나오는 것 같아요. 조국 혁신당이 민주당보다 굉장히 선명한 정책을 쓰고 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왜 민주당은 이렇게 조금 더 선명하게 못할까라는 생각도 좀 하는 것 같거든요. 일부에서는. 뭐 역할이 다른 거죠. 이게 아시다시피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민생과 경제, 외교와 안보 모든 부분을 고민하고 모든 부분을 챙겨야만 되는 수권정당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걸 풀어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반면에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출범할 때부터 목표가 아주 선명했죠. 그렇죠. 네. 딱 나는 그것만. 네. 마치 영화의 대사를 만약에 영화의 대사를 좀 어폐가 있을지 몰라도 안 쓰는 게 낫겠다. 아니, 얘기해 주세요. 궁금합니다 이거. 뭐 한 놈만 네. 팬다 이런 영화 대사 있잖아요. 네. 딱 하나, 나는 그거 하나 이렇게 하시니까 단일 이슈로 누가 봐도 이제 선명해 보이고 뭘 하려고 하는지가 이제 딱 도드라져 보이죠. 그러나 사실은 뭐 민생과 경제, 외교와 안보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는 민주당하고 동일 선상에 놓고 비교하기는 어렵죠. 사람들이 궁금해요. 여기 조국 대표님도 나와가지고 그때 인터뷰를 하고 가셨는데 그걸 물어봤어요. 나중에 선거가 끝난 다음에 민주당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냐. 혹자는 이제 열린민주당 사례가 전범이 있으니까 이렇게 합쳐지는 거 아니냐 했더니 굉장히 이색적인 이유로 이제 합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안건 조정위 같은데 사실은 이제 여당 말고 이제 여야가 이렇게 동수로 있는데 그런 조정자 역할을 하려면 민영배 의원처럼 탈당하지 않고도 조력할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역할로서 우리가 민주당과 합치지 않고 있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는 맞습니까? 아니 지금 뭐 현재는 따로 가고 있어요. 네. 저희가 지금 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자꾸 합칠 거냐, 합칠 건데 왜 니들 자꾸 그래?라고 얘기하시는 건 오히려 그런 말씀이 어폐가 있는 거예요. 아예 다른 길이라는 거죠. 지금 따로 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합칠 거냐? 지금 니네들이 단언해 합칠 거야, 안 할 거야? 글쎄요. 네. 아니 물론 뭐 정치 생물이가 어쩔 근데 제가 사실은 네. 이제 정치하면서 많이 느끼는 건데 우리 정치부 기자분들은 우물도 아닌 곳에 와서 숭늉을 찾으세요. 보통 우물에 와서 숭늉을 찾아도 빠른데 우물도 없는 데 와서 숭늉을 달아요. 빨리 답을 얘기해요. 저는 기자 유튜버입니다 지금. 국민들의 궁금증이기 때문에 한번 여쭤본 거였는데 아무튼간에 지금은 뭐 판단하기 어렵겠죠. 솔직히 당연히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죠.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리고 또 판단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의원님의 가진 정치적인 그런 시각 안에서 종국적으로 이제 같이 같은 정당에서 해야 될 대상으로 보는지. 그러니까 저희가 선거제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고 또 기자분들이 그렇게 질타를 할 정도로 시간을 많이 끌면서 고민했던 이유. 그러나 최종적으로 저희가 준연동형으로 가기로 했던 거는 다양한 세력이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국회,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국회를 만들겠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로 지금 조국혁신당도 나와서 아주 하고 있는 거죠. 아주 특화된 목소리를 지금 내고 있는 거고요. 또 어떤 정당은 또 아주 또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고 그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큰 틀에서의 합의와 큰 틀에서의 방향이 있는 거고 그렇게 가는 것이죠 현재는. 이후에 이제 정치적 과정이 어떻게 될지는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 말미를 향하고 있는데요. 그 특검 추직 등 원내 현안 좀 여쭤볼게요. 원내수석 부대표시니까 그 어제 총선까지 이채 양명주를 이제 심판하겠다고 뭐 이렇게 이태원 참사, 그다음에 최상병 의혹, 그다음에 뭐 이제 그 양평 고속도로, 그다음에 이제 명품백 의혹, 그다음에 이제 주가 조작 의혹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다 보면은 검찰이나 공수처 수사 사안일 수도 있지만 특검으로 해야 될 부분들 아닙니까 대체로? 지금 아시겠지만 최수근 상병 같은 경우 공수처가 수사를 나름 좀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공수처장 자리가 비어 있는 상태가 계속 지금 되고 있고 최근에 이제 2명의 후보가 올라서 이제 대통령이 한 명 추천하게 됐는데
그 중에 한 명은 뭐 아시다시피 한동훈, 윤석열 뭐 이런 분들과 친목 모임을 같이 했었던 네, 그런 분이고 네. 다른 한 분도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후에 과연 공수처가 그러면 제대로 된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스탠스를 가질 수 있느냐에 대한 좀 걱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너무 빠른 걱정일 수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걱정이 좀 있고 또 주가 조작이라든지 이런 부분 거부권 행사를 해서 특검조차도 무력화된 상태에서 검찰이 특별하게 지금 수사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입법부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뭐 국정조사가 됐든 아니면 특검이 됐든 다양한 입법부로서의 역할이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네. 21대 국회 민주당이 제1야당의 원내수석이기 때문에 드리는 얘기인데 그럼 21대 국회 임기 안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까?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미 특검법을 발의했고 오늘 발의한 거죠? 아니요. 예. 이미 발의해 놓은 앞에 게 있고, 있습니다. 예. 이미 발의해 놓은 게 있고 발의만 해 놓은 게 아니라 저희가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을 해 그렇죠. 놨습니다. 4월에. 예. 그래서 4월 3일이면 부의 간주가 됩니다. 모든 법적 기간을 다 채워요. 그래서 총선 이후에 본회의가 열리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네. 총선 이후에 본회의가 열릴 경우에 예. 현실적으로 4월 3일 이후부터는 다 본회의가 가능한 열리면 거네요. 예, 그러니까. 부의 간주가 예. 되어 있기 때문에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수근 상병 특검법 관련돼서는 21대 국회에서도 할 수가 있고요. 나머지 법안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뭐 21대 때 처리 시도를 해야 되겠죠. 권인숙 네. 의원이 낸 새로 낸 특검법안 같은 경우에 김건희 여사 관련된 네네네네. 그 부분도 이제 이번 임기 내 처리를 시도한다는 거죠. 민주당은. 네, 그렇게 얘기해주고. 네. 그럼 오늘 보통 이렇습니다. 총선이 지나고 나서 반드시 본회의가 열려요. 그래서 남아있는 법안들 처리할 수 있는 거 최대한 처리를 하고 보통 임기를 마칩니다. 국회의원들이. 그런데 그때 처리되는 법안들을 보면은 총선 결과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겠죠. 그렇겠죠. 당연히. 네. 진 쪽에서는 반성을 하면서 자신들이 막아왔던 법을 보통 해줍니다. 예. 그래서 그런 상황 변화가 있을 수 있다. 21대 국회에서도. 그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추가로 오늘 또 추가로 발의한 그 네. 특검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네. 저희들이 봤을 때는 도피용, 외교를 범인 은닉의 수단으로 사용한 국기문란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거를 특검을 통해서 밝히겠다라고 한 겁니다. 네, 예. 법률가시니까 좀 약간 해설을 좀 해주시죠. 이게 이종섭이 어떤 혐의로 어떤 부분이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좀 상세하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 국방부 장관일 시절에 최수근 해병의 사망 사건의 조사 결과를 은폐하거나 축소하기 위해서 직권남용 행위를 한 거죠. 네. 예, 1차로 그게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사를 계속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왔고 공수처가 그래서 국방부를 2차례 압수수색하기까지 했고 특히 두 번째 압수수색 영장에는 피의자로 적시되어 있는 거죠. 이종섭 전 장관이. 예, 네. 그래서 출국 금지도 된 거고요. 근데 그걸 지금 다 공수처가 출국 금지가 유지돼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풀어준 거 법무부가 아닙니까? 네. 해제해서 출국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권력이 범인을 도피시키는 데 사용된 거고 그 이유는 아마 그 사람 입에 따라서 범죄 혐의를 받게 될 여러 사람이 더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권력이 작동할 만큼.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밝히기 위해서 특검법을 별도로 발의한 거고요. 요게 이제 임기 내에 처리가 안 된다면 이미 패투로 지정했던 법안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네, 최소한 4월에. 네. 그걸 저희가 본회의에서 좀 수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내용을 더해서요. 네. 그거는 뭐 따로 또 이제 뭐 원상으로 돌아가야 될 일은 없는 거죠. 이렇게 패스트트랙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된 안건 같은 경우 그럼 자동 고치면 네. 기계적으로 이제 부의가 올라가는 되고요. 거니까, 그때 네. 저희들이 수정안을 내면 됩니다.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내서 수정안 표결을 수정을 해버릴 수 있어요. 이태원 특별법도 저희가 수정안을 그렇죠. 내서 네, 수정했죠. 맞습니다. 네. 네, 그런 그리고 방식으로 처리한다.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도 저희가 수정안을 내서 수정했습니다. 본회의에서. 그래서 의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렇습니다. 패스트 트랙의 그렇군요. 법안. 네. 그러니까 가능한 내용이고 아까 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그 이종섭 전 장관이 그 대한 출국 금지 요구를 공수처의 요구를 그리고 유지해 달라는 요구를 법무부에서 만약에 요거를 꺾었으면 불법적으로 그럼 죄가 뭐가 되는 겁니까?
뭐 죄명이. 그것도 뭐 범인 은닉이나 네. 이런 거에 공범이 될 수도 있는 그것도 거죠. 직권남용도 되는 겁니다. 직권남용도 예. 되는 거죠. 예.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위법이라는 인식이 명확하다는 판단인 건데 그러면 위법이라는 게 네. 명확하죠. 왜냐면요. 네. 이게 출국 금지는 법무부 장관이 하는 건데 수사의 필요성이 있으면 하게 되는 거예요. 수사 기관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풀어줘요. 그렇죠. 법무부가 네. 수사합니까? 맞습니다. 아니잖아요. 예. 행정기관이니까. 예. 그러면 그 법무부 그 의사결정을 한 법무부 장관은 응당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러면 이제 그 예를 들면은 네. 절차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예를 들면 탄핵이라든가 요렇게 원내에서 이렇게 조직화된 움직임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혹시? 그러니까 탄핵이나 이런 거는 저희들이 몇 번 이제 보여드렸잖아요. 행사하기 위한 요건이 갖춰져야 돼요. 아. 뭐냐면 저는 사유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사유는 충분하다고 보는데 예, 실질적으로 이걸 가동시키려면 또 요건이 필요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회기가 이틀 연속 붙어있는 날이 있어야 돼요. 아. 발의하고 24시간 지나야 표결할 수 있고 72시간 내에 표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라져요. 지금 국면이 그렇게 네.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뭐 저쪽에서 그렇게 안 분위기를 할 잡아줄까요? 테니까 안 잡아주기 네. 때문에 협상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네. 그런 말씀. 그래서 저희들이 네. 할 수 있는 것 위주로 일단 지금 하는 거죠. 네. 네. 물론 검토는 저희들이 계속 하지만. 네. 알겠습니다. 그 지금까지 공청과 앞으로의 선거체제 도입 그리고 이제 이종섭 전 장관을 상대로 한 특검법 발의 문제까지 현안들에 대해 다양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정말 다양하게 질문하시네요. 아니 왜냐면 막나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 안 나오시기 때문에 워낙 바쁘셔가지고 네. 그 저희 프로그램 처음 나오셨는데 그래도 네. 그냥 과거의 인연으로 어쨌든 부탁을 좀 드렸는데 좀 소감이라도 좀 말씀 좀 해주시고 가시죠. 예. 네, 뭐 과거에도 이제 저희 구 기자님 뵈면은 야 기자 하시기보다 뭔가 좀 이렇게 해설을 한다든지 뭔가 진행하시면 잘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적성을 잘 그런 겁니까? 발휘하고 계신 것 같고요. 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원내수석 부투표를 맡고 계신 박주민 의원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다음번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과 장윤성 정치전문 기자 모시고 얘기 나눌 예정이니까요. 어디 가시 말아주시기 바랍니다.